안녕하세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유치원 교사 생활을 포함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미소 때문이랍니다. 과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맑은 웃음은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아마 아이들의 미소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배신당한 과거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는 아버지와 유치원 교사로 일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로 눈길을 돌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유아교육과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고요. 솔직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복귀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면 적어도 경력이 단절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한 번도 휴학하지 않는 저는 졸업을 한 후 바로 유치원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시기 유치원에 취업한 동기들이 말하길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기들의 푸념은 저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직 20대밖에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집 아이들의 대소변 가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유난을 피우는 학부모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도 아닌 바로 유치원 원장이었네요. 제멋대로의 원장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었어요.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원장은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기분이 좋은 날이면 유치원 교사들에게 커피를 돌리는 등의 선행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창틀에 앉은 먼지 하나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늦게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말이에요. 원장은 대체로 모든 유치원 교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원장이라 할지라도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급 교사들에게 난리를 피우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기적이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원장의 유치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데에는 기존 유치원 교사들의 도움이 컸을 테니까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실수가 잦은 저는 원장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항상 안 잊고 온 눈으로 쳐다보는 원장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원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 방에 청소를 시켰고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날이면 원장은 자신이 개인으로 타고 다니는 차에 세차까지 시켰답니다. 원장의 이런 만행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난 상태였어요. 원장의 차를 청소하고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학부모들에게 귀뜸을 한 것이겠죠.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저를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아이들까지 힘내라며 사탕을 쥐어줄 정도였거든요. 원장의 괴롭힘으로 너무 힘든 날이면 부모님에게서 온 전화도 받질 않았어요. 유치원 교사 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 부모님에게 차마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는걸요. 그래서 부모님 대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원장의 만행을 들은 친구들은 길길이 날뛰면 당장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만두지 않는 저를 친구들은 바보라고 했는데요. 공고에 올라오는 유치원들 중 지금 다니는 곳보다 근무 조건이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다닐 수밖에 없었네요. 친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바에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덜 주더라도 정신적으로 편한 곳에 가서 일을 하라며 조언을 해주었지만 결혼 자금을 모아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는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이 정도의 힘든 것쯤은 견딜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20살 때부터 사귀어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주었죠. 물론 결혼을 한다면 한결같이 옆을 지켜주었던 남자친구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사무관 준비로 바빴기에 결혼은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바로 사무관에 합격한다고 해도 공시생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 있을 리가 없었기에 결혼 자금은 전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유치원에서 버틴 거고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가 유치원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사무관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한 후 남자친구는 곧장 프로포즈를 해주었죠.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남자친구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기에 주변 동기들 또한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뵌 순간 저의 꽃길은 가시돋은 지옥길로 변하게 되었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다름 아닌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었던 원장이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뵈는 자리에 원장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장 또한 예비 며느리 자리에 제가 있는 것에 당황한 눈치였고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일을 하며 헌신적으로 남자친구를 키웠다는 어머니가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동안 남자친구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온화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길이 날뛰며 화풀이를 했던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원장은 미소를 띠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었어요. 참나, 정성스레 차린 밥상에 개 앉은 꼴이라니. 니까짓 게 어디라고 감히 우리 아들 옆자리에 앉아? 너 말해봐라. 우리 아들 보고 일부러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얼굴 들이민 거지? 내세울 게 없으니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기준 씨 어머니라는 거 알았으면 제가 진작에 말했겠지 왜 숨기고 있었겠어요. 원장은 유치원에 취업을 한 것부터 그동안 자신이 행패를 부려도 참은 것까지 모두 사무관이 된 남자친구의 옆자리를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보아도 원장의 머릿속에 저는 음흉하게 남자친구를 차지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헤어져라. 번듯한 사무관인 우리 아들한테 유치원 교사 나부랭인 네가 어디 가당키나 하던? 자고로 결혼이란 비슷한 급인 사람끼리 해야 오래가는 법이야. 다 늙어서 이웃녀 딱지 붙이고 재혼도 못해서 달방에서 혼자 살까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니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네 급에 맞는 남자 만나라. 그동안 제가 원장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잘 알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장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결혼만큼은 허락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눈에 쓸데없는 콩깍지 붙여놓은 것도 모자라 하다 이제는 우리 귀한 아들 옆자리까지 넘보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마다한 여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알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우리 아들이 마다한 여자 중에 눈 감고 아무 여자나 집어다가 앉혀놔도 너 같은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나을 거다. 가진 게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자존심도 구기고 빌었지만 원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밀어내는 것 같았고요. 원장은 유치원 교사가 된 것이 공부를 안 해서라고 했는데요. 참 씁쓸했어요. 물론 안정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직업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는걸요.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입장에서 원장에게 안 좋은 말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원장의 말을 듣다 보니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에게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달라 싹싹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빌었던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원장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결혼만큼은 허락한다고 말했어요.
대신 원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상한 조건이 걸리긴 했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는. 남들이 보기에는 저를 바보같이 봤을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합의를 봐도 되는 일이니까요. 생각해보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의 사랑이 깊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한 후 저희 부부는 유치원과 가까운 곳에 구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아파트의 전세금은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남편은 그게 퍽 미안했는지 월급의 70%를 건네주더군요.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으니 앞으로 자신이 호강시켜주겠다면서요. 물론 부잣집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했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월급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 후 남편은 유치원 교사 일을 쉬길 원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한 것을 제일 옆에서 지켜봤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 또한 기회만 된다면 퇴사는 아니더라도 잠시 일을 쉬면서 한숨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기에 잠시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네요. 결혼 후 행복하지 않은 점을 꼽으라고 하면 그건 바로 퇴근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원장님이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시어머니께서는 작정을 하신 듯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부려먹기 시작했는걸요. 다른 동료분들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짜고 친 것처럼 모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에 안 계셨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질타를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동료분들의 빈자리를 임시교사 선생님들께서 메꾸어 주시긴 했지만 초보이신 분들에게 아이들의 케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었기에 몸은 2배로 바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게 시간은 흘러가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밀려있던 답장들을 하며 앉아있던 차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가니 시어머니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집안이며 학벌이며 잘난 게 없으면 빨리 애라도 낳아서 우리 아들 대일 생각을 해야지. 다른 교사들 복귀하는 대로 사표 내고 애부터 가질 생각해라. 네? 그럼 그만두고 가정주부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맞벌이를 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쉬지도 않고 맞벌이를 하라는 말을 들어도 서러울 테지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일을 그만두라니 이건 이거대로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만두고 나면 그동안 쌓았던 경력이 모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차분히 저희 부부의 생각을 말씀드렸죠. 물론 언젠가 아이를 갖긴 할 테지만 지금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고요. 예, 너는 지금 드라마 찍니? 너희 나이가 몇인데 신혼생활이야. 당장 애 가질 생각부터 해야지. 임신하려면 여자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너처럼 신혼생활 즐기겠다고 애 계획 미루다 자연 임신 불가 판정받고 시험관이며 인공수정이며 하려고 병원 오가는 부부 보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었는지 아니? 자고로 1살이라도 어릴 때 임신을 해야 애 머리가 좋은 법이야. 군말하지 말고 당장 이번 연도에 임신할 계획부터 세워라. 아이 문제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천지 차이라더니 지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구는 게 하도 딱해서 사람 인생 구하는 셈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어디 지금 와서 딴소리야? 이제 지장도 찍어서 시엠이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뭐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이 먼저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부부에게 직장도 포기하고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다뇨. 다짜고짜 2세 계획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해는 물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시어머니와 있던 일을 말하게 된 것이고요. 제 말을 듣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는 3명의 형제분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3분 모두 어떻게든 자식을 보려 했었지만 자식을 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 또한 자식을 보기 위해 40이 넘은 나이에 간신히 남편을 보게 된 것이었고요. 집안 내력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의 대가 끊길까 걱정하신 것이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아이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아직은 20대였기에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인생에 다시는 없을 신혼생활을 단둘이서 즐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 부부는 3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30대에 접어들어 주변에서 아이들의 돌잔치와 출산 선물을 보내고 나니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래서 뒤늦게 아이를 갖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이고요.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2세 계획을 세운 후부터 금주를 했고 자전거 타기 같은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요가를 하며 2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죠.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였다면 언젠가는 생기겠지라 편하게 마음을 먹었을 테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말았죠.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저희 부부는 며칠간 대화도 단절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자면서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던 남편의 바람과 대를 이어가는 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집착 모두를 알기에 그저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괜찮은 척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에 조용히 남편의 등을 두드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착잡한 마음으로 출근한 다음 날 시어머니는 대뜸 이혼 신고서를 내밀며 남편과 당장 헤어지라는 말을 하더군요. 뭔가 오해를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못된 것, 불임인 걸 속이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 눈에 차지도 않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래서 집안의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딱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기 바라는 시어머니의 극성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제가 불임이라고 둘러댄 것이 분명했거든요. 책상 위에 온갖 물건을 던지는 시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게 더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날고기는 여자들 다 제치고 부뚜막에 올라가서 죽까지 써? 나는 귀한 우리 아들 옆에 알맹이도 없는 빈 상자가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꼴 못 본다. 아무리 우리 아들이 탐나도 그렇지 불임인 주제에 손귀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네가 제정신이냐?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이혼부터 해라. 이혼하라는 말을 끝으로 저는 원장실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에 문 앞에 서 있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너무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불임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들키기 싫어도 그렇지 가뜩이나 미움받고 있는 아내에게 자신이 불임인 것을 뒤집어 씌우다뇨.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걸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지게 되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자기 불임인 거 말하기 싫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몸 멀쩡한 부인한테 불임이라고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가뜩이나 어머님 나 안 좋게 보시는데 불임이라는 말까지 하면 이혼밖에 더 하겠어? 오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손귀한 집에 알맹이도 없는 빈 상자 들어앉아 있는 꼴 못 본다고 당신이랑 이혼하래.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불찰이야.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원하는지. 엄마가 우시면서 하루빨리 손주 얼굴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나 불임인 거 알면 우리 엄마 쓰러질 게 뻔하잖아.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했으면 됐잖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어머님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당신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대로 가다간 졸지에 잘 살고 있는 우리 둘 이혼하게 생겼어.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아무리 입이 안 떨어져도 당신까지 끼어들겠으면 안 됐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한테 절대 피해 안 가도록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놓을게. 시어머니에게 온갖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풀죽은 모습을 보니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가장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사자 또한 남편일 테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불임인 것을 숨기기로 했답니다. 부부의 치부까지 눈 감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모양이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행패는 더 심해졌습니다. 요망한 것이 자신의 아들을 홀려서 대를 끊어놓는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행패로 심신이 지쳐갈 때쯤 유치원에서는 새로운 아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이는 동네에서 폐지 줍기로 유명한 할아버지의 손주였죠. 딱 보기에도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아이가 저희 유치원에 입학하다니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 유치원은 소수 정원만 받는 사립 유치원이다 보니 다달이 내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이는 세탁이 잘 되지 않은 옷을 일주일 내내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식사 예절 또한 전혀 배우지 못해 수저가 아닌 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일쑤였는데요. 아이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 다른 유치원 아이들은 점점 그 아이를 피하더군요. 앞에서는 모두들 친하게 지내라 말을 하기는 했지만 선생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족한데 다른 유치원 아이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쯤 되니 남들의 이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입학시켰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물어보게 된 것이고요.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평소 받는 비용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고 나니 소름이 돋더군요. 시어머니가 돈에 눈이 먼 것은 알았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의 주머니를 감당할 정도로 악질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죠. 교사의 도리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동안만이라도 사랑과 존중으로 아이를 가르쳐야겠다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6살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쑥쑥 흡수를 하는 스펀지 같았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는 참 탐나는 인재였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한 글자도 못 쓰던 아이가 받아쓰기에 100점을 받을 정도로 발전을 한다는 것은 선생의 노력과는 별개로 아이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 후 아이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절까지 같이 가르쳤는데요. 아이의 노력과 저의 정성이 통해서인지 아이는 다른 유치원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흡족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노쇠해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아이가 걱정되더군요. 아이에게는 할아버지 이외에 그 어떤 일가 친척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무슨 일이 있을 시 꼭 전화해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번호를 준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우려하고 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늦은 주말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전화를 건 상대는 바로 아이였어요. 아이는 울먹거리며 할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아이에게 달려갔는데요. 아이의 할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으신 상태였고 저는 아이를 대신해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죠. 일가 친척들도 없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참 초라하게 끝이 났어요. 이쯤 되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켰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기초 수급자였던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리가 만무한 거잖아요.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원칙대로라면 가족이 없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것이 맞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네요. 아직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고아원에 가 고생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는걸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는 전후 사정을 다 말한 상태였기에 남편 또한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요. 꼬질꼬질한 아이를 씻기고 요리를 해주자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제가 자신의 엄마였으면 참 좋겠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나 아려왔습니다. 머리로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차마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였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해 만약 후일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를 입양할 바에는 지금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또한 수도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를 마음에 들어했기에 입양 절차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였네요. 남편이 입양 사실을 털어놓은 당일부터 집을 찾아온 시어머니는 당장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놓으라며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네가 기어코 이를 치는구나. 어디 감히 손귀한 우리 집안에 팬티 하나도 살 돈이 없던 거지 새끼를 입양해와. 멀쩡한 우리 아들이 왜 너같이 하자 있는 것 건사해서 사는 것도 모자라 저런 버러지 같은 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어디 뚫린 입으로 말이라도 해봐. 애 입양한 거는 이 사람 뜻이기도 하지만 제 뜻이기도 해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애 하나 살리겠다고 입양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는 공직자시면서 왜 저희 뜻은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애 없이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더 이상 아이 문제로 저나 이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가 꼬리도 없는 불려시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니? 안 되겠다. 너 당장 저 몹쓸 것이랑 갈라서라. 저 불려시 같은 거랑 더 있다가는 손주는커녕 간이고 쓸개까지 다 뺏기게 생겼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며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물론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행패를 중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까지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불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어떠냐 말을 건넸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 후 시어머니에게서 쏟아지는 온갖 시달림을 받고 있자 하니 도저히 제정신으로 견딜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고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경악하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어떻게든 발을 빼려는 남편과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까지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까지 찾아와 당장 이혼을 하라며 성화를 내셨는데요.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르셨네요.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는 딸네 부부를 끼어들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 딸 눈에서 피눈물 난 걸 안 이상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며느리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까지 핏줄이 뭐길래 애가 피골이 상접할 만큼 괴롭힙니까? 아이고,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나 했더니 지금 보니 다 지 부모를 쏙 빼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사돈도 눈치가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집간 딸이 애도 못 낳는 빈 껍데기인 걸 아셨으면 화를 내실 게 아니라 바닥에 바싹 붙어서 잘못을 빌었어야죠.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애도 못 낳는 머저리랑 살 부대끼면서 삽니까? 동네방네 하자 있는 딸내미 소문나기 싫으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세요. 예, 나도 우리 딸 고생하면서 사는 꼴 더 이상은 못 보니 이혼시킬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건 꼭 말해야겠네요. 애 못 갖는 빈 껍데기는 우리 딸이 아니라 잘난 사돈네 아들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니 그건 또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 이혼하기 싫어서 멀쩡한 우리 아들 헐뜯어서 깎아내리려는 속셈인가 본데 괜한 헛꿈 꾸지 말고 애도 못 갖는 딸 이혼시킬 준비나 하세요. 당신 아들이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왜 우리 딸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까? 못 믿겠으면 사돈이 당장 전화해서 확인이라도 해보시던가요. 처음에는 안 믿는 눈치였지만 아버지께서 강하게 나오시니 시어머니께서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불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그만 자리에서 쓰러지셨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바로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불임 사실을 알린 것을 듣게 되자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할 동안 당신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 내가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고작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한 것 가지고 남 치부나 까발리고 내가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거 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그동안 남편의 불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듣지 않아도 될 모욕과 멸시까지 당하며 꾹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뇨. 제가 한 수많은 희생은 모른 척한 채 이기적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는 서운하다 못해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불임 소동이 있는 후 남편과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져 각방을 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방을 쓴 지 1년도 안 돼 남편은 이혼을 요구해왔고요. 일이 어찌되었던 남편과 이혼하기 싫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침대를 써보려고 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같은 방을 쓰려고 하지도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돌보다 더 딱딱하게 변한 남편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서로에 대해 원하는 것이 없었기에 이혼은 빠르고 간결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입양하게 된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지 않았기에 아들의 양육권 또한 금세 포기를 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한 후 법원을 걸어 나오자 그 앞에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차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어머니는 따로 할 말이 있다며 남편에게 먼저 차로 돌아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주차장으로 사라지고 단둘이 남게 되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건네주셨는데요. 그 사진은 놀랍게도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깜짝 놀라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불임은 무슨, 네가 직접 봐라. 우리 아들이 불임인가. 다 성에 안 차는 거지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노한 조상님이 애가 못 들어서게 막은 거지.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 된 일이지. 부모가 숟가락을 잘 물어야 태어난 애도 부모한테 받은 수저로 밥을 잘 받아먹는 건데. 은수저는커녕 수저 하나 제대로 없는 네 배에서 애라도 덜컥 들어서 봐라. 그 애가 자기 밥그릇이나 잘 챙길 수 있나. 제가 어머니였다면 불임인 아들 손주봤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라고 할 거예요. 불임인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봤다는데 이상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아들 걱정할 시간에 피 한 방울 안 섞은 혹 달고 이혼녀 딱지까지 머리에 붙인 네 앞날 걱정이나 해라. 앞으로 우리 아들은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서 잘 살 테니. 괜찮은 척 하기는 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혼을 서두르던 이유도 각방을 썼던 이유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고서야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떠나가는 남편의 차량을 보니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남편의 불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부터 남편의 이기심에 질려 각방을 한 순간까지요. 그런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가자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제 옆에는 키워야 하는 아들이 있었기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가슴에 묻으며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월급을 많이 주기는 했지만 차마 남편과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지냈던 아파트도 정리하고 도망치듯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런 몰상식한 집안과 이혼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의 응원이 있었기에 힘을 내어 다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동네 유치원들 사이에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인지 취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결심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계속해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 정도로 유치원에 아이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니 어느 순간 엄마들 사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으로 입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유치원의 원장이 된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던 아들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죠. 운영하는 유치원도 안정이 되고 아들 또한 공부를 잘해 속히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기에 제 노년의 나날은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슬픔을 보상받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는 유난히 장난이 심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꾸중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아이의 장난은 점점 도가 지나쳐 갔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요. 다른 학부모들의 언성이 높아져 하는 수 없이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입씨름 끝에 결국 아이의 부모 모두를 유치원으로 부르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이의 아빠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거든요. 전 남편 또한 많이 놀란 듯 입을 번긋거리더니
아이의 엄마를 먼저 보낸 후 따로 이야기할 것을 권했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남편의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을 텐데 어린 딸아이가 있다니 조금 의아했죠. 의아해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은 숨겨졌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첫째를 낳은 후 아내가 둘째까지 임신을 하자 남편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요.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자 확인이 된 후에는 다시 병원에 검사를 해봤고요. 놀랍게도 다시 한 검사에서 남편은 불임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더군요. 모든 것이 다 병원의 불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남편의 사과를 받자 씁쓸해졌어요. 병원의 검사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전 남편의 옆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끝난 줄 알았던 전 남편과의 재회는 다시금 우울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한 후 처음으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잠시 유치원 선생들에게 제가 할 일을 떠넘긴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사였습니다. 어차피 아들 또한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기에 더 이상 혼자서 넓은 집에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집 정리로 한참 정신없던 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 남편의 내연녀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내연녀는 다짜고짜 상스러운 말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우리 애 아빠 보려고 문제도 없는 우리의 문제 있다고 말 갖다 붙이면서 유치원으로 우리 부부 불러들인 거지? 뻔뻔하게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어디 애까지 들먹이면서 가정까지 있는 남자를 넘보려고 해?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한테 우리 딸을 맡긴 내가 잘못이지. 내가 당신 교육청에 고발하고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니까 유치원 문 닫고 손가락 빨 준비나 해. 기가 차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끝난 사이도 아니고 갈등에 종점을 찍은 후 이혼을 했는데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연녀에게 차분히 설명을 했죠.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난 후 내연녀는 오히려 다 끝난 본처 행세를 한다며 더욱더 화를 내더군요. 전화가 끊긴 후 작은 소동이라 생각하며 이 일을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내연녀는 생각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한 사람이더군요. 이사한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연녀는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 쌍욕을 하며 오히려 저를 내연녀 취급하기까지 했거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애초에 남편은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회피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정을 잘 알았기에 변호사를 구하려 힘썼고요.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괜찮은 변호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는 꼼꼼한 일처리로 내연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더불어 스토커 죄까지 물며 벌금형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골칫거리였던 내연녀는 떨어져 나갔고요. 내연녀의 일이 끝난 후 몇 번이나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변호사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좋은 친구로 지내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한 사이였지만 변호사는 알고 지내면 지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친분이 두터워질 때쯤 변호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젊은 시절 변호사는 친구와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 때문이었는데요. 목숨을 부지한 변호사와 다르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친구는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했다더군요. 친구에게는 아내 없이 홀로 키우던 갓난아기가 있었기에 친구를 떠나보낸 후 변호사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년 고아원에 기부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혼 후 홀로 입양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과 왜 이혼을 했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친아들도 아닌데 지금까지 키운 것이 대단하다 말해주었고 과거에 아픔이 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져
어느 순간 보니 같이 미래를 계획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변호사는 부끄럽게도 매년 월급의 절반을 고아원에 기부한 탓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며 부끄러워했는데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사려 깊은 배려심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는 변호사의 인품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변호사의 부모님은 며느리를 애 낳는 대용품으로만 보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입양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도 괜한 짓을 했다며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변호사의 부모님까지 만난 후 더욱 결혼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죠. 아들 또한 변호사를 아버지처럼 잘 따랐기에 저희의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루 앞두고 아들은 저희에게 상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죠. 아들이 말하길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개명 전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아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정하고 버린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변호사는 남자의 이름을 말하며 아는 사이냐고 물었는데요.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변호사에게 친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더군요. 그러자 변호사는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고요. 내가 눈앞에 너를 두고도 몰라봤구나. 그때 네 아빠가 아닌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만약 내 얼굴을 본다면 꼭 사과하고 싶었는데 하늘이 드디어 나한테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나 보구나. 그럼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갔다던 사람이 아저씨였던 거예요? 네가 보기에 변명같이 들리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네 할아버지에게 매달 돈을 드리려고 노력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변호사의 말을 듣고 보니 아주 오래전 품었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할아버지가 아들을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가 보내온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제품으로 온 후 변호사는 행방이 묘연해진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으며 아들에게 보냈어야 할 돈을 고아원에 보낸 것이고요. 저와 결혼을 앞두고 죽기 전 한 번이라도 아들을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찾아다녔다며 눈물을 훔쳤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은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모두 퉁퉁 부은 눈으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함께하는 미래에는 결혼식보다 더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린 후 저는 다시 유치원에 복귀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옆에는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랄까요? 전에 같이 일하던 유치원 교사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얼마 전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혼 사유는 심각한 내연녀의 의부증이라네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아들을 키우지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도 못했을 게 뻔한걸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이 지금이라도 이기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꼭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기구했던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